7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래, 평등하다라고 전제하자. 전제하더라도 어떤 뛰어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이 지배를 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떤 전문적인 권한을, 전속적인 권한을 그 사람이 갖는다면 우리가 결국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나 돌팔이한테 치료받는 것보다 의사, 전문의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치료받는 게 더 좋지 않니? 그러니까 정치도 그런 훌륭한 사람한테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아? 그 사람의 이름이 수호자야, 가디언이야. 그 사람에게 차라리 이 정치를 시키는 게 결국에 공동선의 증진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주장했던 이론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사실 민주주의를 압도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작을 플라톤이 제시를 했죠. 이 얘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표현은 아마 철인 통치 뭐 이런 표현일 텐데요. 여기서 다른 수호자 통치라고 그것을 부릅니다. 그래서 수호자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호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실현할 지혜도 있고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헌신의 자세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배타적인 권위, 즉 우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뭔가 차원이 다른 우월한 권위와 지위를 주고 그 사람에게 맡겨두면 더 좋은 공동체가 그렇죠. 되고 우리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수호자 통치죠. 예. 여기서 말하는 수호자는 단순한 뭐 독재자 같은 의미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서 가정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쩌면 되게 쉬운 설명이고 되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간 여기에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형태로 계속 변주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문제가 이제 많다. 실제로 하나씩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라는 게 이제 로버트 달의 주장이고요. 크게 봤을 때 한 4가지, 5가지 정도 근거가 네. 섞여 있어요.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문제는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와요. 네.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까지 다 맡기는 건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이 의사한테 치료를 맡길지 안 맡길지 아니면 다른 의사를 찾아갈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정치인, 지배자의 위치에 앉혀놓으면은 그 선택권까지 자동적으로 이 사람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문제다.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지시가 되고 있어요. 정책의 결정은 단순한 지식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결정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고, 즉 윤리적 판단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식이 그런 윤리적 판단의 어떤 항상 정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니까 이것들을 과연 특정한 뭐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는 그거 하나의 지식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죠. 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다른 데의 어떤 다른 효과가 뭐 부작용이든 반작용이든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의 자원을 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원을 여기다 쓰게 되면 여기다 쓸 게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뭘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문제죠. 누구에게 이로움을 더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에 관한 문제고 이런 건 다분히 과학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관점의 문제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이야기했으면 또 두 번째 논거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이고 결국은 상호 갈등적인 문제이다. 여기 예시가 이런 거죠. 경제적 평등을 강화하는 정책 결정을 하면 경제적 유발 동기를 손상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노령층한테 혜택을 주면 청년층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일정한 정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공동체 구성원 중에 일부에게는 이롭지 않고 일부에게 이로운 이런 선택들이 계속
엇갈리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예, 해서 예, 다 할 수 있겠느냐? 야, 이런 지식이 존재하긴 하니, 실제로? 우리는 이게 있다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했는데, 존재를 하긴 하니? 그러면 왜 그 많은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싸우고 있니? 그렇죠. 완벽한 지식이 있다면은 다 같은 얘기를 해야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완벽한 지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요즘 그 TV의 그런 뉴스나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 뭐 아니면 뭐 여튼 다양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로 뭐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거나 전문가도 계시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과연 있겠느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헌법에 대해서 전문가냐라고 하면 사실은 헌법 너무 방대한 영역이고 그 중에 이제 진짜 그 우리가 좀 공부한 영역에 대해서만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 지식을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공하는 것이지 결국은 판단, 결정은 각 그 단계별로 있는 주체들이 예를 들면 법원의 판단이면 판사가 하든 헌재면 재판관이 하든 아니면 권리를 주장할 때 뭐 변호사가 하든 아니면 시민이 하든 다 각 주체들에게 최종적인 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앞서 한번 나왔던 달 선생님이 썼던 말 중에 그 전문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결코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가장 그냥 리얼하게 맨 얼굴을 드러낸 문제가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였죠. 네. 예, 중국인 입국 금지를 당장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에는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교역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뭐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빼고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됐으니까 거기다가 뭐 대북 문제 아니면 또 미국과의 문제까지 얽혀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의학적 바이러스 지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관점 또 그 관점에 따른 결단 또 나아가서는 그 결단에 따른 책임까지 이어지는 정치는 단순히 지식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이 리얼하게 드러나는 맞습니다. 그런 영역이었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거는 모두 다 정치란 어떤 것이냐를 다시 이제 묻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치란 윤리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정치란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란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식인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는 그 다음 논거가 더 결정적인 논거일 수도 있어요. 타락하지 않는 수호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얘기했던 그런 걸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얘기해도 정말 그가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담보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로버트 달은 이 지식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지식인들에게 조언을 얻고 그걸 신뢰하는 건 그거 자체로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지식을 완벽하게 가진 통치자를 수호자로 설정해서 이 정치를 맡길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맡긴다는 것은 결국 권력을 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권력을 갖게 되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게 인류의 지혜잖아요. 경험적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 1887년 영국의 남작이었던 액턴 경의 유명한 말입니다. 네. 예.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죠.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어떤 층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부패하지 않고 쭉 갔던 사례들도 있기는 해요. 역사적인 경험에서. 문제는 그 권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그냥 아주 잠깐의 해프닝으로 부패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출연할 수 있지만 대체로는 다 부패한 그렇죠. 거죠. 예. 아무리 완벽한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정말 청렴한 헌신적인 지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럴 수 있느냐 아니면 몇 세대에 이어서 계속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판타지죠. 그러니까 수많은 왕조국가들이 이미 다 보여줬던 거고 그렇죠. 저는 뭐 예를 들면 세종이 뭐 굉장히 명군이었지만 그의 자손의 연산이 있는 거니까
좋은 의지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뭐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그 옆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협잡군들을 이렇게 들끓게 만들고 막 옆에 모이게 만드니까 맞아요. 자연스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이렇게 놔뒀는데 음식에 이렇게 이게 상하는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옆에 세균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럼 막 증식을 하고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렇죠. 부패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들 결국에는 지식과 권력을 가진 완벽한 수호자라는 걸 설정하는 것은 이건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이다.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상 판타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이 수호자 통치, 철인 통치 또는 뭐 철학자 통치의 구상이 얼마나 사실 야심찬 구상이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국가라는 책은 사실은 교육에 관한 책이거든요. 수호자를 길러내기 위한 그래서 공교육의 태동이다. 공교육 시스템의 태동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 권력이 타락하는 문제의 본질을 플라톤은 뭐로 봤냐면은 가족으로 봤어요. 가족. 그러니까 처자식이 생기면 그것으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아주 사실은 2000년 전에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타락하는지를. 결국엔 상속해주기 위해서 자식에 물려주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지? 자식을 못 낳게 하는 방법? 그러면 수호자의 좋은 유전자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식을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모르게 하는 놀라운 아이디어. 수호자 집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계속 탈락을 시켜요. 탈락. 그래서 점점 우수한 사람들만 남겨서 맨 끝에 최고로 우수한 사람을 남기는 방식인데, 여기 가다가 한 20대쯤 되면 이 한 무리가, 수호자 무리가 있잖아요. 수호자 후보군들. 이 후보군들을 또한 훌륭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여성들과 단체 혼인을 시키는 군혼이라고 합니다. 단체 혼인을 시키는 구상을 적어놨어요. 1, 2년 사이에 나온 아이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자식을 낳는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지금은 완전히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유전자 검사가 있죠. 지금 만약에 이 플라톤의 군혼, 그러니까 가족의 공유제를 실행한다 그러면요, 저는 10중 8구 내 자식 누군지 찾으러 나설 거라고 봐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을 무시하거나 넘어선 구상일 수밖에 없다. 현실성 없다라는 겁니다. 플라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호자라고 하는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도 타락하고 부패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고리는 노령에,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서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를 고뇌할 때 뭔가를 자신의 유전자를 이은 뭔가에게 넘기려고 하는 속성들, 본성들이 있고, 그게 타락의 원천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 권력화되면 항상 그런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수호자 통치는 안 돼.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호자 통치가 어떻게 설득이 되셨는지 모르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수호자 통치는 안 되죠. 신세계 에반겔리온이라는 혐한 일본 만화 작가가 쓴 그 만화에 보면은 AI가 나와서 AI 컴퓨터 세대가 나와서 서로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 다수결로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AI면 괜찮을까? 걔는 타락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근데 문제가 있지. AI의 주인이 있잖아. AI 설계자. 그렇죠. 설계자 또는 그 소유자가 있잖아요. 더 위험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상은 뭐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버트 달은 결국에는 이 수호자 통치라는 게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시민 모두가 평등한 통치 능력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배자로 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다. 요게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제 우리 현실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역량,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종의 수호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려주고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안겨다 줄 거야라고 하는 그냥 굉장히 그 성군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 이야기 그렇죠. 들으면서. 근데 다른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면 어떡해. 야, 정치 그런 거 아니고, 정치는 그런 누군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뭔가를 특별하게 주면 타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 거다. 근데 로버트 달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모순에 빠져 있어요. 어떤, 로버트 달은 어찌되었건 선거와 대의제에 관해서 굉장히 큰 옹호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네, 그렇죠. 근데 선거와 대의제의 본질이 탁월성 원칙이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 싫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그런 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야 그 파트에서 다른 과연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조금 한번, 물론 그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것들을 한번 또 살펴볼 수 네. 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그래서 그럼 시민들은 과연 정말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인간의 이 지배의 역사는 결국 뭐 군주, 그러니까 한 명이 지배하다가 귀족들, 그 다음에 어떤 중상계급, 부르주아 계급들, 그러다가 여성, 노예, 무상계급,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 지배 통치에 참여하는 이 대상들이 확대되는 역사를 계속 가져왔고, 이것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뭐 충분한, 그러니까 동의와 수용을 얻어낸 것이고, 자신의 일을 자신만큼이나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물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나한테 뭐가 이로운지를 판단할 역량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럼 그 역량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뭐 논리적이에요. 네. 7장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 인간 경험의 지배적 비중은 누구도 자신들을 통치할 권한을 타인에게 안전하게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좀 줄여가지고,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지배할 만큼 특별하지 않다. 이게 이제 달의 이제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명제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죠. 네.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너한테 뭐가 이로운지를 이제 이 누군가가 파는 거죠. 이게 이로운 거야. 이런 선택, 우리를 지지하는 게 이로운 거야. 이 정책이 너한테 좋은 거야를 자꾸 파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프레임화 되면서 사실은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나한테 이익이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게 일단은 그 정치꾼들이 하는 일이지 않나? 우리가 이제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성찰을 해가면 우리가 그런 정치꾼들의 어떤 레토릭이나 술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나한테 이로운 것,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게 이로운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뻘짓거리. 아니 그냥 우리 아까 들었던 그 예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인의 입국 금지, 이게 정말 이로운가 불리한가, 이 판단을 예를 들면 그게 쉬운 판단이 아니죠. 쉬운 판단 아니죠. 네,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지 이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결정이 날까 안 날까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인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별로 좋지 않은 선택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예, 많이 하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술이 해롭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이제 뭐 결론으로 갑니다. 이 결론은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이 4장,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되는 조건, 핵심 중에 하나가 성인들의 수용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즉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의 이 정책 평등에 대한 본질적 평등의 원칙의 논증, 그리고 시민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논증, 이 두 가지 논증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결국 민주적 시민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체류자나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죠. 하는 명제를 이제
논증하게 되는 거죠. 네. 열심히 논증을 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미해결의 문제들이라고 해서 남은 문제도 나오는데,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좀 인간이 완벽한 건 아니다. 특히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예? 계몽적 이해, 그렇죠. 공적 문제에 대한 계몽적 이해라는 것을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개념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실 존립할 수 있게 하는 토대다. 필수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잘 돼야 된다. 깨어있는 신중한 그런 판단을 계속 이 시민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교육하는데 실패했어. 방법이 뭐야? 더 열심히 교육해. 이거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문장을 읽어드리면 만약에 시민교육을 위한 제도가 취약하다면 단 하나의 해결책이 남게 된다. 이러한 교육 제도들을 강화하는 길뿐이다. 외통수란 얘기네요. 외통수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길은 없다는 거죠. 그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수호자한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호자에게 맡길 수는 없고 결국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 못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죠. 라고 가는 거죠. 네. 저는 우리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면화되어 있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 바람들이 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한 정치인이 갑자기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막 정치 지도자를 부상하고 그를 따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게 일종의 이제 보나파르티즘 같은 성격의 뭐 그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위험하다. 이건 아닌데 이게 민주주의의 길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0세기,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들마다 사실은 그런 선풍적인 바람이 부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럼요. 굉장히 스타 정치인이 없는 국가의 민주주의가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스타들만을 찾는 뭐 그런 정치 과정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정부 형태의 문제도 있고 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호자 같은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5년에 한 번씩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현실 정치, 제도 정치의 문제들은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다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의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개념과 정당성, 민주주의의 이것들을 설명을 했고 이러한 이걸 이제 일종의 이상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논의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현실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더 계속해서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끝으로 뭔가 정리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고 함께 읽어주시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나 이걸 안 읽고 보시면 무슨 뭔 이렇게 실패.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랑 같이 민주주의를 좀 진지하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